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경린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란 참 간사한 동물이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을 글로만 봤지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제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적어보려고 깊은 밤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남편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의 가족사부터 풀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 가족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에게만큼은 결혼 전에 고백을 해야 할 부분인데 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고 알게 되지 않는다면 굳이 꺼내지 않으려고 했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알든 모르든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될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고백하지 않은 가족사는 바로 아빠가 애첩과 살고 있고 배가 다른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는 올해로 3살이에요. 아빠는 본처인 엄마 사이에서 저와 여동생을 낳았고 애처백에서는 쌍둥이 형제를 두었죠. 아빠는 억척스러운 장사꾼이셨어요. 서울 광장시장에서 지갯일부터 시작해서 점포 5개를 운영하기까지 뼈가 빠져라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60이 되어서 하던 장사를 접고 종로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건물을 사서 세를 받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빌딩이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1층에 점포가 4칸인데 그중 한 칸에 분식집을 내주었죠. 그런데 그 분식집 여사장과 아빠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엄마는 몰랐다고 해요. 아빠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설마 바람을 피울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빠는 구두쇠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의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가 하루는 아빠의 뒤를 밟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낯선 집으로 아빠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래요. 순간 엄마는 감을 잡으셨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살짝 열린 문을 밀고 안을 보았더니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랍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와 아장아장 걷는 똑같이 생긴 2 사내아이가 있더래요. 아빠는 그 아이들을 보고 어쭈쭈쭈쭈 내 새끼 듬직한 내 아들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2씩이나 내 품에 안기다니 아비가 다 늙어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우리 복둥이들 하면서 아빠가 2 아이들에게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나요.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리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었을 텐데 그걸 모르다니 엄마는 원통하고 분통해서 가슴을 마구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쌍둥이 엄마라는 여자가 아는 얼굴이더래요. 바로 우리 건물 1층에서 분식집 하는 사장년이더래요. 애원을 하더니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내 서방을 꼬셨어? 건물주를 꼬셨어? 이 나쁜 년.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서방질을 해? 엄마는 뒤통수를 크게 2방 맞은 셈이죠. 믿었던 아빠의 바람도 모자라 엄마의 아킬레스건인 아들을 하나도 아닌 2씩이나 애첩이 낳으니까요. 엄마는 평소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걸 늘 자신의 콤플렉스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참을 수가 없어서 2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애첩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려버렸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 여우 같은 년, 가게에서 장사하라고 점포 내줬더니 건물 주인을 후려? 너 그러려고 우리 점포에 들어온 거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지? 새파랗게 어린 년이 아비뻘되는 남자를 왜 후리겠어? 꿈깨! 내 건물은 어림도 없다. 내 자리는 어림도 없어. 엄마는 애첩년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아작을 내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빠가 때리는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애첩이 다칠까봐 엄마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있더래요. 그때 엄마는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인연을 죽여서 내가 교도소를 갈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재산 챙겨야겠다고요. 엄마는 일단 이성을 차리고 두 사람의 바람난 얘기를 들어주었대요. 앞뒤 상황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결혼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시댁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서 손주도 있는 며느리 거둘 형편이 안 된다면서 나가래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다 줄 테니 인연 끊자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남편 목숨과 바꾼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분식집을 낸 거였어요. 분식집 계약하던 날, 아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엄마만 부동산을 갔더래요. 아빠는 분식집 여사장 얼굴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분식집 개업을 하고 두어 달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빠는 우연히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가 여사장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덥석 손을 잡더랍니다. 너 순정이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오라비다. 오라버니 몰라? 난 첫눈에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 오라비 얼굴을 몰라봐.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장 얼굴이 영락 여동생 얼굴이더래요. 아빠는 다짜고짜 분식집 사장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더랍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건 놔요. 남사스러워라. 애첩은 아빠가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을 안으려 하자 분식집 건물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아빠의 뺨을 갈겼대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의 한을 쏟아내더래요. 호라비가 얼마나 너 찾아다닌 줄 알아? 보고 싶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살아 계셔?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순범이는 그 녀석 얼마나 컸어. 그 녀석 장가는 간 거야. 어서 연락해봐. 나 여기 있다고. 다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어서 연락해. 하시더랍니다. 애첩은 아빠가 치매 노인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빠가 자신이 월세 들어 장사하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저희 아빠는 이북이 고향이에요.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할아버지와 장남인 아빠만 남한에 와서 잠깐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이북으로 가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8선이 그어져서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에 두고 온 엄마와 여동생 순정이와 남동생 순범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건물에서 분식집을 하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어릴 적 여동생 순정의 얼굴과 같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가게로 들어가 덥석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애첩은 아빠와 오해를 풀었고 아빠가 분식집 건물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끔은 어묵 국물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넋두리하는 아빠 고향 얘기를 들어주었대요. 내가 돈 모아서 고향에 가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하루에 주먹밥 한 개 먹고 지게에 짐 실어 광장시장을 날아다니면서 이 일을 했어. 엄마랑 동생들 만나면 새끼밥 먹고 살게 해주려고 아득바득 돈 모았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내 가족들 생사도 모르고 살고 있어. 내 평생 소원이 딱 하나야. 북에 두고 온 엄마랑 여동생 순정이, 남동생 순범이 얼굴 한번 보는 거야. 내 동생들 고기 반찬에 삼시세끼 배 터지도록 밥 먹이는 게 내 소원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만 알았어도 좋겠어. 그러다 분식집 사장은 아빠의 애첩이 되었고 살림을 차렸고 쌍둥이 아들 둘을 낳게 되었죠. 우리 엄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깔이 보통 아닌 여자죠. 게다가 엄마는 아빠와 다르게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계산이 아주 빠르죠. 솔직히 아빠처럼 번 돈만 모았다면 오늘날 아빠에게 건물주라는 타이틀은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장사를 하니 아빠 주머니에 현금이 늘 떨어지지 않자 엄마는 돈놀이를 했었고 그 이자를 불려서 부를 쌓아나갔던 거죠.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의 외도는 더욱 억울했지만 또 엄마이기 때문에 금세 털고 일어나 현실을 직시하신 거죠. 엄마는 애첩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조리 현금화했죠. 큰딸인 저에게만큼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는 편인데 엄마는 아빠에게 애첩이 생겼고 쌍둥이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현금 주머니를 따로 차게 됐다는 얘기는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즈음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죠. 서울 하늘 아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시장에 나가보니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남편과 제 힘으로는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나도 빠듯했어요. 그나마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겨우겨우 짜맞춰 18평짜리 전셋집을 구했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더 놀랬죠. 엄마, 왜 그러는데? 집이 얼만 줄 알고 전세자금을 보태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준다는 거야? 엄마 장난이지? 나 떠보는 거지? 얘들이 내 말을 안 믿네. 그럼 안 사준다? 하시면서 정말로 남편 이름으로 아주 멋있게 9억 6천을 주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엄마에게 현금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증여세 등등 세금까지도 엄마가 다 해결을 해주셨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당연히 제 앞으로 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떡하니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린아, 서운하니? 좀만 참아. 너한테는 엄마가 더 좋은 건물 줄 거야. 엄마 믿고 기다려. 라고 하시길래 서운함은 있었지만 참기로 했죠. 덕분에 저는 그 어렵다는 집장만에 대해 1도 고민하지 않았고 결혼 후 남편 월급과 제 월급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고 엄마에게는 더더군다나 더 잘했어요. 현금으로 아파트를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사줬으니 장모님에게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장모님을 거의 엄마라 부르며 온갖 재롱을 다 피웠더랍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면서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화장실을 가셨다면 볼일을 본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름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저는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엄마 집으로 달려갔죠. 제 예감이 맞았어요. 엄마가 주방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저는 얼른 119를 불러서 엄마를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엄마는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서너 시간 전후라고 해요. 저는 10시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라서 점심시간 12시가 되자마자 회사에서 나와 회사 근처인 엄마 집으로 빨리 달려갔던 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집과 회사가 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를 일이죠.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빠가 애첩과 살든 말든 어쨌든 엄마가 수술을 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아빠잖아요. 그래서 전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뇌경색으로 수술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빠의 반응은 놀라지도 않고 알았다 한마디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전화를 건 제 손이 무안하더라고요. 평소 표현이 서툰 분이시라는 건 알지만 정말 서운하더군요. 아빠도 애첩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고 괜찮소? 라고 묻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아빠가 살고 있는 애첩집을 쳐들어갔죠. 아빠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애써 집까지 찾아간 저를 보고 애첩은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요. 잠깐이면 된다고요. 아빠 여기 안 계신다고 몇 번을 말해. 순한 애첩이 몇 년 사이에 아주 꼬리 10개가 달린 여우로 바뀌었더군요. 깔깔거리면서 장난치는 아빠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애첩은 저를 바보로 보았는지 아주 뻔뻔하게 둘러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목소리랑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가 없다고요? 하고 저는 애첩의 몸을 밀고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갔더니 버젓이 아빠가 파자마 바람으로 쌍둥이 두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서 제 할 말부터 쏟아냈죠. 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수술하셨다고요. 입원해 계신다니까요? 병문안 한 번은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빠 말이 마음은 가고 싶다만 나도 아파서 못 갔다. 움직이는 거 힘들어. 하시더니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는 너는 아빠 아프다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어? 너희들은 엄마 아픈 것만 보이고 아빠 아픈 건 안 보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엄마한테 잘할까? 이제 너희들은 아빠 없어도 되잖니? 여기 애들 봐라. 한참 아빠 필요할 나이야. 누굴 닮아 개구진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날 저는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애첩이 저를 보는 그 시선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모신다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빠란 없다라고요. 엄마가 쓰러지고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엄마를 간호했어요. 아예 병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회사로 바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원 후 엄마를 어떻게 간호해 드릴까도 깊게 생각을 했죠. 엄마의 상태로 보아 솔직히 혼자서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가족과는 다르잖아요. 또 간병인을 잘못 고용하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한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얼핏 들은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집에 당분간 엄마를 모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 얼굴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꼭 그래야만 해? 처제는 자식 아니야? 처제네 집도 있는데 당신만 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동생도 엄마 모실 수 있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동생은 지방에 살잖아. 수술 기록들이 여기 병원에 있는데 정기치료 받을 때마다 노인이 차 타고 여기까지 오기엔 너무 멀잖아. 그렇다고 병원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야. 전 한마디 더 쐐기를 박아 말했죠. 당신은 엄마한테 집까지 받았는데 지금 사위노릇 피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짓더니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회사의 집안 사정 얘기를 하고 월차와 여름 휴가를 미리 끌어당겨 휴가를 냈죠. 엄마의 병간호를 직접 하려고요. 전문 요양사를 고용할 형편은 되지만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 큰딸인 제가 반드시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의사에게서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죠. 그런데 까무러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 도어록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 저희 집 현관문은 아직도 열쇠구멍 현관문이거든요. 근데 바뀌어 있더군요. 처음엔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어리둥절했죠. 집 호수를 재차 확인하고 한참을 보니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바꿨구나 생각하고 지문 도어록을 요리조리 살펴봤죠. 이건 뭐 열쇠구멍도 없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숫자도 없지. 덜렁 도어록 손잡이만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다가 저는 아픈 엄마를 옆에 세워두고 스피커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짜증을 냈죠.
왜 말도 없이 현관문을 바꾼 거야?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하든가. 오늘 엄마 퇴원하고 집에 모시고 오겠다고 했잖아. 그럼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대체 이건 현관문을 어떻게 열고 잠그는 거야? 남편의 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거 최신형 지문 도어록이야. 말 그대로 지문 도어록은 사람의 지문으로만 여는 건데 손잡이 왼쪽 봐봐. 움푹 팬 곳 있지? 거기가 바로 지문인식 센서야. 지문을 등록한 사람이 지문을 가져다 대면 또르륵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지. 요즘 기술력이 아주 좋아. 디자인도 고급스럽지? 당신도 신기하지 않아? 언제까지 귀찮게 열쇠 구멍에 열쇠 넣고 돌릴 순 없잖아. 우리도 좀 시대에 맞게 살자. 그래서 이번 참에 큰맘 먹고 장만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 누가 지금 지문 도어록 자랑하래? 엄마가 지금 밖에 서 있다고. 환자를 당신이 지금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당장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 말에 남편이 능글맞게 답을 하는데 정말이지 옆에 있었다면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군요.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가. 우리도 시대에 맞게 지문 도어록 좀 쓰자는데 그거 뭐 잘못됐어? 저는 화를 내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랑 나랑 집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당장 집에 와서 문 열라고. 순간 짜증이 팍 나서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건만 남편은 또 능청스럽게 답을 하더군요. 알았어. 지금 가서 문 열어줄게. 대신 장모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약속하면 당장 문 열어주러 갈게. 앞으로도 쭉 장모님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네 지문 하나도 등록해줄게. 이게 포인트야. 만약 병간호할 사람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네 엄마 내 집에 한 발이라도 들이면 그땐 바로 이혼이다. 알았어? 남편의 말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열이 뻗쳐올랐어요. 뭔 소리야? 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근데 이 집에 우리 엄마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장녀야. 장녀이기 이전에 엄마 자식이라고. 엄마 아프시면 내가 모셔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엄마가 제 휴대폰을 뺐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듣지 못하게 수화기를 멀리하더니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사위 말 들은 척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해결할게. 이 엄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런 일은 이 일도 아니다. 깜냥도 아니야. 남편의 말에 이어 엄마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참고 있으라고? 초장에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다시는 이런 소리 안 하지.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자 엄마는 속삭이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쉿, 내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 낮춰. 할 수 없이 저는 엄마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는 알았어 하고 남편과의 통화를 마쳤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를 엄마 집으로 모시고 갔고 간병인을 한 명 붙여드렸죠. 그리고 제 집으로 와서 태연한 표정으로 현관문 벨을 눌렀죠. 남편은 현관문 모니터로 저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장모님은 안 모시고 온 거 맞지? 남편의 첫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러고는 애써 태어난 척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했죠.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 우리 집에 발도 디뎌놓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엄마 집으로 모셨어. 엄마가 알아서 간병인 사서 집에 있겠대. 내가 우리 집으로 오자고 해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 엄마도 엄마 집이 더 편하고 좋대. 그러자 남편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지면서 거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효도 그거 오지랖이었어. 옛말에 오두막이라도 자기 집이 편하고 거적대기라도 자기가 덮고 자던 이불을 편하다고 했어. 그런 거야. 다 자기 집이 편한 법이야. 그리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병간호하는 자식이 어딨냐? 전문 간병인들 돈만 주면 엄청 잘한대더라. 아, 간병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당일에 콜해도 바로바로 온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그치?
말하는 저 혀를 확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마음이 어떤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다 한마디를 더 보태더군요. 혹여나 노파심해서 그러는 건데 간병인 비용 네가 낼 생각 말아라.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해. 노인들 보면 은근 쌈짓돈 많다. 봐, 장모님이 너 이 집 나한테 현금으로 사주시려는 거 몰랐다고 했잖아. 그런 집도 사줄 뿐이 그 간병인 돈 몇 푼 줄 게 없겠냐?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하는데 그거 오지랖이야. 이 자식 정말 사람도 아니네.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살을 비비며 살았다니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간을 가만두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의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이틀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전에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랬더니 외출복을 입고 짐가방을 챙겨놓으신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헷갈려서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엄마가 가자, 네 집으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 가자고? 왜 두 번 말하게 해. 가자니까. 당장 네 집으로 어서 앞장서.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왔죠.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엄마와 함께 들어섰어요. 이제는 제 지문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여는 건 일도 아니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정하고 있던 남편이 엄마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엄마의 짐가방을 보더니 더 놀란 눈을 하고서는 뭐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갔나 했더니 노친네 집에 가서 짐 챙겨왔어? 너 돌았어? 내가 노친네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 하면서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제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노친네? 노친네라고? 이제는 장모님 소리도 안 하려나 보지? 야, 내가 너 같은 놈을 엄마 사위라고 데려왔더니 정말 엄마한테 죄스럽다. 최고의 불효를 했어. 남편이 바닥에 내려놓은 엄마의 짐가방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꺼져. 노친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너 지금 평생 후회할 짓 하고 있어. 막 가보자 이거지?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든 반을 죽여놔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막 갈 것도 없지 뭐. 법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알잖아. 아니, 그새 까먹은 거야? 이 집 명의 나야. 내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 주세요. 법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의아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죠. 너 번지수 잘못 짚었어. 술이 웬수야. 이렇게 된 거 엄마랑 나 원망하지 말고 술을 원망하며 평생 살라고.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는 이제 더 이상 입씨름하기 싫다. 했더니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신혼집 증여 취소 소송 벌이겠네. 엄마의 말에 남편이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빈정대면서 그러더군요. 이 노친네 뭐래? 뭐? 신혼집 증여 취소 소송?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중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가 셋이야. 그리고 내 절친 중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어. 늙은 할망구가 뭘 안다고 법법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속 시원한 사이다를 내려주시더군요. 자네는 동창이 변호사야? 그럼 전화 걸어봐. 당장 이곳으로 올 수 있냐고. 아마 한 놈도 안 올걸? 난 말이야.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달려와줄 내 전문 변호사가 있다네. 하면서 전화 한 통을 거셨죠. 엄마의 말대로 정확히 15분 만에 엄마가 고용한 전문 변호사가 달려오셨더군요. 변호사는 엄마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엄마의 말에 따르더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짐짓 당황을 하면서 상황을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엄마의 뜻에 따라 준비된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증여 취소는 가능합니다.
사위분이 효도각서를 썼으니까요. 효도각서 내용에는 장모가 아프거나 거동이 힘들면 부양을 하겠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셨으니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요. 증거 자료로는 서재분, 그러니까 둘째 따님의 휴대폰에 녹화된 내역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 당황해하더군요. 변호사 양반, 이게 다 뭔 소리야? 효도각서? 그리고 뭘 녹화를 했다고? 남편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운을 뗐죠. 정말 기억 안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보여줘야겠네. 그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파일이야. 당신 모습이니까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휴대전화의 영상 파일을 틀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 영상은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엄마와 여동생을 불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안주에 술 한 잔씩만 마시자고 했는데 서로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씩 더 마시게 되었죠. 특히나 남편이 많이 마셨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엄마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아양을 부리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대걸 같은 집을 제 명의로 주셔서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저요, 이 사람한테 잘하고 장모님에게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효도각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큰 절을 하고 신혼집을 사주신 게 너무나 고마우니 자신이 효도각서를 쓰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종이 한 장과 볼펜 그리고 자신의 도장을 가져오더니 장모님이 아프거나 거동이 힘들면 큰 사위인 이승호가 부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이를 꼭 이행하겠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꾹 눌러 찍더군요. 여동생은 형부의 행동이 너무나 귀엽고 웃기다면서 영상으로 찍겠다고 하더군요. 두고두고 형부 놀려먹을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라나요? 하지 말라고 동생을 말리려고 했을 때 동생은 이미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하지 마. 지금 술 기운에 이러는 거지. 우리 남편 부끄러움 되게 많아. 술 끼고 이 영상 보면 아마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낄낄거리며 동생의 장난을 함께 즐겼죠. 다음날 형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놀릴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여동생은 혼자서 술병이 나서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남편보다 더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 후 저와 동생은 이 영상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걸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훗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증거 자료로 쓸 요량으로요. 역시 우리 엄마답죠. 남편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말도 안 된다면서 막상 영상을 다 보고 나더니 스멀스멀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는지 당시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러다 분위기가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으니까 얼굴빛이 하얀 백지장처럼 되어서는 갑자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두 뭐냐 작전이지? 내가 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그때 난 술에 취했었고 효도각서라는 걸 내가 쓴 기억조차 없다고. 그리고 이건 엄연히 술김에 일어난 일이니 인정할 수 없어. 무효야 무효. 남편이 뭐라고 하던 엄마와 저는 콧방귀만 뀌고 있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사가 나서 주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말에 조곤조곤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작성한 효도각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 강압적인 행위가 들어갔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할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본인이 먼저 각서를 쓰겠다고 말했잖아요. 심지어는 효도각서에 도장까지 찍은 걸 어떻게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거나 혹은 강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두 계약도 아니고 문서까지 존재하는 건 무효화시키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흥분해 따졌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이런 남편을 어이없어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계약이 무효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들이 맺은 계약도 무효일 겁니다. 대한민국 회사들 보세요. 술을 곁들인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면 그럼 그 회사들의 계약도 죄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이해가 됐는지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절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인간 쓰레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더군요. 변호사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일어나 엄마 앞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 있죠. 와, 저 같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은 절대 못하죠. 자기 집이라면서 엄마를 노친네라고 부르며 발도 못 디디게 할 때는 언제고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예전처럼 절 낳아주신 엄마보다도 더 장모님을 존경하고 깍듯하게 모실게요. 제발요,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도 제 마음도 어찌나 상했던지 남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정말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옛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신혼집 증여 취소가 되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홀가분한 마음이길래 저는 그동안 엄마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봤죠. 엄마, 왜 그때 9억 6천이나 되는 집을 그 사람 이름으로 사준 거야?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너를 다시 웃게 해줘서 나는 큰 사위가 고마웠다. 첫 번째 연애에 실패한 네 모습이 어땠는 줄 아니? 안전이별 어쩌고 했지만 솔직히 그 자식이 헤어진 몇 년 후까지 너 스토킹했던 거 엄마도 다 알아. 내 딸 얼굴은 거의 검정빛이고 살은 쭉쭉 빠져있지. 엄마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질 않나. 이걸 두고 봐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 그러다가 더 덧나면 어떡하나. 때로는 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도 싶었어. 그렇게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첫째 사위가 떡하니 네 앞에 나타난 거라. 내가 딱 바라던 사위감이었어. 등치 좋지, 인물 좋지, 게다가 학벌 좋지. 또 성격은 얼마나 서글서글하니 좋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네가 큰 사위랑 함께 있으니 밥 한 공기를 비우더라. 피부는 하얘지고 다시 살이 오르고 방글방글 웃어주는데 겉도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쁜 내 딸의 미소를 다시 보게 해줬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가진 거 다 주고 싶지. 게다가 직업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 사원 아니냐.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디 쉬워?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의사 사위 얻으면 열쇠가 3개라는데 나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사위 얻었으니 열쇠 3개는 못 해줘도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열쇠 1개라도 꼭 해주고 싶었다. 그때 엄마 마음은 그랬어. 저는 엄마의 말에 감동을 받았죠.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다 알고 있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세상 엄마는 말이다. 자식 마음이 지금 힘든지 좋은지 다 안단다. 그래서 어미인 거야.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괜찮아. 올 일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깟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엄마는 가슴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한숨까지 모두 내뱉으셨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떻게 그 마음만 있었겠니? 늙으면 머릿속에 오만 가지 계산들이 뒤섞여 있는 걸.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아빠, 치매야. 아빠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을 돌려 짐작해보면 그 시작은 아마 분식집 여사장을 이북에 두고 온 여동생으로 착각할 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치매구나라고 느낀 건 아빠가 애첩과 살림을 합치고 이어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던 날이었다고 해요. 아빠가 느닷없이 양손에 엄마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들고는 집으로 왔더래요. 그러고는 엄마를 따스히 껴안으시더랍니다. 마누라,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한꺼번에 낳아줘서 고마워. 배를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는 눈치를 채셨다고 해요. 불쌍한 양반.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책가방 대신 그 작은 어깨에 지게를 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유산, 내 두 딸들에게 유산이 가야 해. 내가 어떻게 만든 재산인데 그 여시 같은 년이 치매 노인을 조정해서 내 재산 전부를 쌍둥이한테 가게 만들면 어째? 안 돼. 엄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더래요. 쌍둥이 두 아들 태어나기 전에 유산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휴, 내 정신머리 좀 봐.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일단은 애첩이 알고 있을 종로 건물 빼고 남은 재산 모두를 긁어서 현금으로 돌려놓았대요. 애첩이 여우라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유산 정리를 하려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대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애첩은 이미 자신을 이북에 있는 여동생과 착각했던 아빠가 치매라는 것을 알았고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 나름 알아보고 있던 중이더랍니다. 하필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가 애첩과 상담을 했다면서 알려주더래요.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엄마가 빨랐더랍니다. 엄마의 생각처럼 변호사도 그러더래요. 종로 건물이야 이미 아빠에 알려진 재산이니 남아있는 아빠 명의의 작은 재산들을 모두 현금화해서 엄마 통장에 넣어두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더래요. 엄마가 생각지 모를 또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상속 1순위는 배우자인 아버지가 될 텐데 그리고 결국 아버지 몫의 재산은 훗날 애첩과 애첩의 아들 소나귀에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마는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엄마 앞으로 된 재산을 가족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줘야겠다고요. 두 딸과 사위의 몫은 확실히 챙겨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엄마 통장은 10원짜리 한 장 없는 빈 통장으로 만든 거야. 일단 통장에 있는 9억 6천 현금으로 아파트부터 샀고 믿었던 사위 명의로 해둔 거지. 그리고 종로 빌딩에서 나올 유산은 네 이름 앞으로 줄 계획이었어. 네가 그랬지? 아파트를 왜 네 이름으로 해주지 않냐고. 공동 명의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잖아. 나한테는 더 좋은 건물을 주려고 그런다고. 그때는 뭐가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네. 전혀 빈말은 아니었네. 이런저런 이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짓을 골라 하는 큰 사위에게 9억 6천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자 알아서 떡하니 효도각서까지 써줬으니 엄마는 안심을 한 거죠. 그거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나온다니 엄마는 미련이 없었대요. 요즘 세상에 이혼녀가 무슨 대수라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사람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첫 사위의 동영상을 까자고 한 거였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었죠. 하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신념이 그렇거든요. 장사를 하실 때도 한 번 속임수를 쓴 거래업체와는 두 번 다시 상종을 하지 않으셨죠.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한두 번이야 고쳐보려고 애를 쓰겠지. 하지만 안 되더라. 타고난 본성은 안 바뀌더라. 그리고 말이야, 인간이란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더군다나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욕심을 부리지. 너 같은 인간은 바다까지 가봐야 알아.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그렇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말하고 준비해놓은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남편의 머리 위에서 부어버리셨죠. 엄마의 마음이 도저히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술 마시고 효도각서 썼다는 얘기 일부러 하지 않은 거지? 하면서 내가 또 술을 마시면 개다 개. 그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너는 술이 원망스럽지? 효도각서 쓴 걸 미리 얘기하지 않은 내가 원망스럽지? 그런데 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너 같은 쓰레기를 남편이라고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야. 난 네가 쓰레기인 줄 파악 못했다는 게 그게 원망스럽다 이 자식아. 하고 뺨을 시원하게 날리고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제 두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 이혼은 아니야. 내가 장모님께 실수한 거지 너한테 실수한 건 없잖아. 제발 이혼만큼은 안 하게 해줘라. 나 너한테 잘할게. 그리고 앞으로 장모님에게는 더 잘할게. 경린아, 3-4번이라는 거 있잖아. 3번까지는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3번까지 내가 잘못하면 그때 이혼하자고. 제발 경린아. 나 이혼하면 갈 곳 없다고. 정말 웃긴다. 당신의 그 뻔뻔함은 어디가 끝일까? 너 이 집에 빈몸으로 들어왔지? 그러니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하고 저는 남편을 쫓아버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짐들을 달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음날 남편의 옷가지며 모든 살림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그리고 몇 달 후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긴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돈이 많아서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재력가라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상사에게 말대꾸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일도 대충대충 게으름을 피우면서 처리하더랍니다.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거죠. 모든 게 자업자득이죠. 그 얘기를 들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신림동 근처에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서 일을 보러 가는데 고시촌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인간이 운동복 바람에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취업준비생인가? 마음이 좀 딱하기도 해서 한 번 더 보는데 이게 누굽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맞아요. 전 남편이더라고요. 돌아서 가려는데 하필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냅다 뛰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여기 고시원 사는 거 다 알고 찾아온 거지. 역시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나의 구세주야.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냐? 약 먹었어? 너 같은 걸 다시 찾게. 하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자 남편이 잽싸게 눈치를 채고는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가 이번 달 방값이 부족해서 그래. 20만 원면 주면 안 되겠어? 당신한테 20만 원은 돈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생명과 같다고.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일까지 20만 원 안 주면 주인 아줌마가 방 빼래. 여기서 나가면 나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저에게 애걸을 하는데 없어 보이는 인간이 더 없어 보이더군요. 정말이지 코미디도 이보다는 더 웃길 거야. 그치? 너 같은 인간에게는 10원짜리 한 장 줄 돈 없어. 하고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와버렸어요. 그 후 종로의 빌딩은 잘 팔렸고 법대로 유산 상속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엄마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다고 하세요.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도 잘 마무리가 됐고 치매 걸린 아빠의 육신은 애첩의 몫이 되었죠. 애첩이 양심이 있다면 아빠를 거둘 거고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겠죠. 아무튼 그것도 아빠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피가 절반 섞인 쌍둥이 동생 역시 애처비에 잘 키우리라 믿어요. 여기까지 긴 저의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댁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다른 집 남편들은 은퇴하고 그러던데 우리 집 남편은 공무원이라 아직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싫어할 것 같지만 말할게. 나 재테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리 말해버렸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내가 전처럼 잠깐씩 식당이라면 돼. 재테크 하다가 전 재산 다 잃은 사람들 여러 봤어. 하지 마. 평소에 재테크에 제자도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제가 하기만 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남편이 어이없게도 이러더라고요. 사실 당신 몰래 재테크를 해봤어. 나 진짜 자신 있었거든? 무턱대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본 거야. 당신이 반대할까봐 일단 해보고 말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벌어둔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 통장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어 깜짝 놀라서 막 물어봤죠. 공무원이 부업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도 돼? 당신이 공무원은 겸업 안 된다고 했었잖아. 설마 몰래 해버린 건 아니지? 이러면 걸리지 않아? 제가 이리 물어보니까 남편이 처음부터 저랑 상의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남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분기별 20회 미만으로 3천만 원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대. 나도 다 알아보고 한 거지. 생각 없이 시작했겠어? 남자는 나이 먹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철없이 굴길래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리 대꾸해버렸죠. 나하고 말도 안 하고 멋대로 돈 써놓고 잘하는 짓이다. 당신이 돈 벌어왔으니까 별말 안 한 거지. 만약에 실패했으면 당신 얄짤 없었어. 일단 당신이 자신 있어 하고 생각보다 수익도 괜찮으니까 믿어볼게. 계속 재테크 해봐. 남편이 또 제 눈치 보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까요.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놔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재테크로 큰 돈을 벌어서 통장에 꾸준히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또 철없긴 해도 오랫동안 공무원 하던 버릇이 있어서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이 내심 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아빠가 이번에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진 거 있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정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너네 아빠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썼어. 엄마가 저한테 신세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나 봐요. 아빠가 입원한 걸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행히 남편이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병원비를 내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 길로 남편이랑 같이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서 퇴원 도와드리면서 병원비도 내드렸어요. 이후로도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남편 도움을 받았죠. 제가 또 외동이 아니고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 형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저희가 친정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 지원해주다가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몇백만 원씩 지원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남편 눈치를 엄청 보셨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오늘 아빠 약값 때문에 연락한 건데 미안하다. 박서방이 뭐라 하진 않았어? 이번 달에 좀 더 도와줄 수 있으려나? 내가 나이가 있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 엄마가 워낙 주눅든 채 부탁하셔서 마음 아팠죠. 저도 솔직히 남편 눈치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 일단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제가 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셔? 병원비 때문에 전화하신 거야? 얼마나 필요하시대? 장모님께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이니까 당연히 돈 보내드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엄마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줬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매번 부탁하실 때마다 돈을 전부 다 보내줬죠. 남편이 재테크로 큰 돈을 버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게 돼도 베푸는 게 어려울 법도 한데 매번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저도 남편을 막 챙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따라 왜 그래? 왜 이렇게 뭘 해주려 그래? 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챙긴 건데 너무 고마워하지 마. 당신도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시면 발 뻗고 나설 거잖아. 남편이 이러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매번 만들어서 새로운 밥상 차리고 그랬죠. 또 먼지 알레르기 있는 남편 생각해서 먼지 한 톨도 없게끔 하려고 진짜 자주 청소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집에 살던 아들 2명도 이직하거나 취직해서 전부 다 독립했을 때였는데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또 전화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아빠가 이번에 계속 아프시더니 드디어 눈 감았다. 박서방은 출근했지? 박서방은 퇴근한 다음에 오라고 하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할 거니까 얼른 와봐. 엄마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심란해졌죠. 계속해서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아빠가 결국 세상을 뜨셨다니 착잡한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장례 절차를 밟았거든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아빠 장례식장에 왔죠. 그런데 아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정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네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괜히 여기 있으면 애들 아빠만 생각나고 우울해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텃밭도 작게 키우고 싶다. 이런 이유로 2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꽤 오른 거예요.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판매됐어요. 이 당시에 경기 수도권 쪽은 집값이 소폭 떨어져서 원하는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경기 수도권에 있는 연식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값이 무섭게 재상승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2년이 흐르고 나니 판집 7천 오를 동안 새로 산 집은 3.5억 오른 거예요. 당시 두 아파트 간 가격 차는 1.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넘게 차이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의도하고 이사한 건 아니고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운이 좋아서 돈 좀 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한 번 더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고향 내려갈 거니까 아파트는 너네 가져라. 울 박서방한테 고마워서 40평짜리 아파트라도 줘야겠다. 둘째한테도 물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둘째도 박서방이 엄마를 정말 많이 도와준 걸 알고 있어서 정아 너한테 아파트 주는 걸 동의하더라. 안 그래도 우리 부부가 그때까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그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명의에 저랑 울 남편 이름 모두 올렸는데요. 전 당연히 이사 후에 저희 집을 한번 둘러보러 오신 친정엄마한테 이리 이야기해봤어요. 엄마, 진짜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돌아가신 외할머니네 가서 뭐하게.
엄마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로울 거 아니야. 내가 남편 설득시켜 볼게. 엄마 손 붙들고 간절하게 말해봤는데도 통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바로 짐을 챙겨들면서 이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싫다. 너 잘 이사했는지 보고 가려고 기차표까지 예약했어. 엄마가 애도 아니고 왜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로워하겠냐?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역까지 데려다 주기만 해라. 결국 그날 남편이랑 제가 친정엄마를 역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엄마는 그 뒤로 시골로 내려가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살던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전 그 후로 혹시 몰라 남편이랑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되는지 상의해봤죠.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리 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살 수 있지. 장모님이 아주 딱 잘라서 같이 살기 싫다고 하시던데 마음 바꾸신 거야? 지금 오셔도 되고 고향에서 좀 지내시다가 오셔도 돼. 오실 거면 이번에 우리가 모시러 가자. 남편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울 엄마를 이리 생각해 주니까 너무 좋았죠. 이제 엄마를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릴 때마다 이리 말씀드렸는데요. 엄마, 외할머니 댁은 어때? 살만해? 너무 오래돼서 살기 좀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와도 돼. 집도 넓어서 엄마 모시고 살기 딱 좋을 것 같아. 아님 내가 엄마 보러 갈까? 엄마 데리러 갈 겸 가야겠네. 이리 능청맞게 말하면서 친정엄마 뵈러 가겠다는 약속을 잡았거든요. 뒤늦게 친정엄마가 지내고 있는 할머니 집도 가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가 100배는 더 나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언제 우리 집 올 거야? 남편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해. 우리 남편은 눈치 주는 사람 아니라니까? 가끔씩 남편이 엄마 언제 모실 거냐고 물어봐. 남편도 내심 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리 말하는데도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더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아유, 불편해. 더 이상 박서방 눈치 보고 싶지 않아. 박서방이 울 남편 아프다고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또 신세질 수 있겠어. 이러셔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마음 바꿀 것 같아서 엄마랑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설득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제주도에 살아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보거든요. 때문에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볼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이유 없이 두통에 시달리게 됐는데 제주도 의사들이 못 고치더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게 됐어. 간병해줄 사람 필요한데 며느리 넌 바쁘니? 제가 그때 문자로 병원 주소 보내주시면 달려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내가 보기엔 엄마가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진짜로 아픈 거면 간병인 쓰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 병간호하지 마. 장인어른 아플 때도 당신이랑 내가 병간호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남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시모를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엄마한테 4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말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처가 재산까지 물어보잖아.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 엄마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어. 뭐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이래 돼서 이사 갔다고 얘기했겠죠.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시모한테 무슨 얘기를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시모가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게 추측성이잖아요?
남편이 시모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식 재산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지. 당신이 오해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딜 봐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니 남편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길래 너무 놀랐어요. 당신이 엄마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엄마 자식이니까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일단 엄마 병원 안에 가보자. 그래서 시모가 입원했다는 병원에 가보니 시모가 진짜로 아파 보이긴 했어요. 시모가 퀭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병 있을 생각 없으니까 며느리니가 나 간병 좀 해줘라. 그때 우리 아들이 금전적인 지원만 해줬니? 집안일도 다 하고 너 먹을 반찬까지 하고 청소도 한 거 기억나니? 우리 아들이 한 개 있으니까 나 간병해줬으면 좋겠다. 난 여자라서 며느리 네가 간병해주는 게 편해서 그래. 시어머니께서 해볼 수도 있는 말씀이시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파렴치한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형이랑 아버지도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형은 무인 편의점 하고 있어서 한가하잖아. 남자라고 간병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 처남도 남자인데 간병했었어. 어쩐지 이상하게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시모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이러셨어요. 정환아, 내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큰아들은 일하니까 그렇지. 첫째 며느리도 무인 가게 일 도와서 하고 있고 시간 여유 많은 며느리가 나 간병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본 거야. 넌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말을 왜 그렇게 해? 확실히 시모 말이 맞았어요. 하는 일 없고 남편에게 신세지고 있는 제가 시모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큰돈을 써서 간병인을 붙여줄게. 우리 안사람은 병간호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 텐데 간병일 많이 해본 사람이 낫지 않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시모도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제가 옆에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남편을 이런 식으로 말릴 정도였죠. 당신 왜 그래? 어머님이랑 싸웠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납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속닥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 쪽을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그냥 집에 가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엄마도 이제 쉬어야지. 지금 당신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갈 거야 말 거야? 참, 며느리인 제가 봐도 이거 몹쓸 놈 같았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간병해드릴 수 있는데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올게요.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남편한테 뭐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혼낼 수 없어서 나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모가 울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간병 부탁하기 너무 불편해서 가족들한테 부탁하려고 한 거야. 그나마 한가한 사람이 둘째 며느리라서 둘째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말만 꺼낸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 시어머니께서 손수건까지 꺼내셔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남편은 보고만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이유가 모든 건 내 아프신 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과해. 죄송하다고 하고 병간호 하겠다고 말씀드려. 어머님은 속이 상하셨는지 됐다고 말하고 가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이 거기서 사과하기는커녕 저를 끌고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건 맞는데 아픈 걸 과장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매번 돈 필요하면 엄살 피워서 이런 식으로 입원했어.
이게 다 장모님이 주신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혼자 남은 장모님보다 불쌍하게 보이려고 저러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의아했죠.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명절 때나 시댁 행사 때 만나 뵈어도 시모가 너무 말이 없으셨거든요. 만나면 저만 늘 말하는 편이라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한테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번에 큰 반지 해줬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그리고 이번에 큰아들이 차 산 건 알고 있어? 그거 외제차라고 하더라. 시모가 그럴 때마다 내내거리고 애써 웃으면서 들어줬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으셨어요. 남편이 재테크로 크게 성공하기 전까진 남편이 맨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무래도 돈 잘 벌어서 그러겠지? 엄마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그러긴 빠듯한데.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나면 남편이 일이 투덜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재테크로 크게 성공을 하고 친정 부모님 덕분에 40평짜리 10억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리 하소연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난 그닥 안 좋게 보고 있어. 경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고 조금 연식 있는 아파트라도 10억짜리니까 엄마가 그걸 탐내려고 본색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경계했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서재 안에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집안일을 하다가 달려갔는데 남편이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했어요. 이번에 한 재테크에서 무언가 실책이 있었나 봐. 재테크했다가 큰 돈을 잃었어. 완전히 다 잃은 건 아닌데 미치겠다. 남편이 패닉 상태길래 제가 진정하려고 남편 어깨를 막 주물러줬어요. 그래도 다 잃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을 얼마나 잃었길래 그래. 전부 다 안 잃은 거면 그만하자. 어차피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재테크하지 마. 하지만 남편 귀에는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더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버려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어디에 있냐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서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원한 병원이 너네 집이랑 가까워서 와봤다. 병원 외출증을 끊어서 아들이랑 전화해본 다음에 온 거야. 우리 아들 밖에 있는 거 알고 몰래 온 거니까 부르지 말아라. 아들한테 큰 돈을 잃은 걸 다 들었다. 지금 아파트를 되팔아서 부동산 쪽으로 재테크 좀 해보자. 아프다는 사람이 갑자기 웬 부동산? 싶었는데 시모가 재테크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어요. 사돈이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사신 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엄연히 재테크야. 사돈이 했던 것처럼 성공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어. 이 뒤에 시모가 부동산 재테크의 장점을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방문 판매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무작정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막 영업을 해버린 거죠. 부동산 재테크는 주식과는 다르게 매수해놓고 2년 동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무피 투자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지역 분석과 진입 타이밍을 파악하면 소액으로도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순사리를 치면서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저는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부동산이 무슨 신발 중고 거래하는 것처럼 쉽게 사고팔고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그렇고 남편이 이렇다고 하니까 재테크하기 무서워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는데도 시모가 포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 손에 붙들고 이리 말하는 거 있죠? 나는 절대로 돈 잃을 일이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집값 5천만 원만 줘. 내가 5천만 원으로 재테크해서 큰 돈으로 불려서 줄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당황했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사기를 칠 것 같냐? 너도 우리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 빨리 손 좀 써봐. 돈 안 줄 거면 이 아파트만이라도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재테크 이야기라면서 절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역시나 다른 목적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재테크하느라 큰 돈을 잃었으니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럼 제 미래는 어떻게 하고요? 결혼한 부부가 미래를 함께 해야지. 그럼 따로따로 준비하나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시길래 저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세요? 그건 안 되죠. 남편이 재테크로 얼마를 잃었는지 모르지만 명의를 바꾸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시어머니께 데려다 드리겠다고 제가 외투랑 핸드폰까지 챙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모를 내쫓으려 해도 바닥에 들어놓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니들 생각하고 말한 건데 자꾸 이럴래? 내가 시임이라서 그래? 사돈이 그랬으면 바로 재테크 해보자고 했을 거지? 부탁 들어줄 때까지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시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 들으시라고 바로 코앞에서 이리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없을 때 일부러 찾아오셨어. 그리고 갑자기 나보고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게 돈 좀 달래. 내가 못 준다고 하니까 아파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어떡해? 당신이 와서 어머님 좀 말려봐. 제가 이렇게 재테크니 뭐니 아파트 명의니 뭐니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얼척없어 하더라고요. 바로 집으로 온다고 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와서는 시모한테 엄청 화를 냈는데요. 무슨 재테크고 아파트 명의는 왜 바꿔달라고 했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시급을 다툴 일이라고. 남편이 격분하자 시모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을 향해 이리 소리치시더라고요. 내 새끼가 돈을 왕창 잃었다는데 그럼 애미가 돼서 가만히 있냐? 나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아와서 제안한 건데 이럴 거야? 아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그냥 남편이랑 시모만 이득 볼 방법이죠. 시어머니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뭐라 하시는데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랬어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친 사고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면 일만 더 꼬인다고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무슨 아파트 명의를 바꾸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남편이 이러니까 시모가 깨갱하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전 남편이 나서서 시모 막아주고 재테크도 응하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전 이제 시모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우리 부부가 전처럼 평화롭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어렵게 고심 끝에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받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재테크하다가 잃은 돈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안 돼? 제가 이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왜 명의를 바꿔야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이니까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꿔서 대출받으면 대출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거야. 물론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채자 설정만 해두면 명의자 변경 없이도 공무원 덕좀 보면서 대출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로 대출을 했다가 부채가 많아지면 나중에 당신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결정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큰 돈을 잃을 것 같다는 건 아니고 내가 재테크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잖아. 그동안 꾸준히 성공해와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믿어줘. 그러면서 잃은 돈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길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한 거죠. 남편 덕분에 노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바들바들 떨 정도로 일이 화를 냈는데요. 이걸 왜 이제 말해? 왜 우리들이 쓸 돈을 네 돈인 것처럼 막 쓰고 통보하는 건데? 노후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로 돈도 안 모으고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자식들 전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여유 있다고 편하게 가족들 도와주며 뿌듯해하던 때가 후회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잔뜩 주눅이 든 제 일이 말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말하려던 건 아니고 큰 돈을 잃은 순간 바로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수습부터 해야 하잖아. 재테크에 대해 잘 아는 형님 만나서 급하게 조언 얻느라 어쩔 수 없었어.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처음에 재테크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말렸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여유롭게 잘 지내고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대출만 받으면 이거 전부 다 되찾고 더 큰 돈 벌 수 있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절 설득시키려고 들었어요. 제가 일단 알겠다고 했죠. 시모 성화가 있긴 했지만 시모 때문은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결국 아파트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또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또 말도 없이 어쩐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는데요. 시모가 턱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제주도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아들한테서 아파트 명의를 바꾼 이야기 전부 다 전달 들었는데 바꾼 거 맞니? 시모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어찌나 불길하던지요. 또 이상한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 있죠? 내가 전부터 네 정말 신경 쓰였어.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는 애가 우리 아들도 막 쓰더니 사돈까지 신세 지는 꼴 보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냐?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10억 아파트 뜯어냈으니 이젠 꺼져라. 그런데 시모가 1952년생 72세에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정말 시골분이시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못 쓰고 못 읽으세요. 한마디로 법에 대해 뭣도 모르는 거죠. 어디서 귓동냥으로 듣고 와서는 아파트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꾸면 이혼 후에도 아예 남편 거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재산 분할하게 되면 누구 명의든 간에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게 되지 않나요? 물론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면 저도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 받게 되는데요. 전 그래서 시모가 하는 행동 비웃어 주려는데 때마침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당신 방금 들었어? 어머님이 이혼하래. 아파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꿔놔서 이혼하면 무조건 당신 거가 되는 줄 아셨나 봐. 아파트 명의가 누구 건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 분할되는 것도 모르고 이혼 이야기 꺼내시더라?
고작 아파트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돼? 전 당연히 남편이 제 편 들어주면서 저번처럼 시모 내쫓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이게 웬걸? 남편놈도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 이혼하자. 당신이 너무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아파트 명의 바꿔주는 것도 엄청 생색내더라.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악을 지르다시피 일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왜 갑자기 이혼 소리를 하는 건데? 당신이 울 부모님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지갑 열어놓고 이제 와서 왜 갈라서자고 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 쌍놈의 남편놈이 저 몰래 사고를 쳤더라고요. 요즘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남편이 제가 자는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슬쩍해서 비대면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잠금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문자메시지로 인증받아야 할 것도 제 폰으로 다 하고 증거까지 싹 다 지워놨대요. 그 돈으로 또 재테크를 하다가 날렸다는 거예요. 그 돈까지 못 갚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혼하자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그럼 위자료 낼 돈은 있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재테크했다가 실패한 증거가 있네요. 남편이 미리 그 흔적을 싹 다 지워놔서 제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심 쓰듯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꿔서 대출받은 다음에 재테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비대면 대출받은 돈으로 재테크 실패한 게 생각보다 커서 안 할 거래요. 실제로 1,000만 원대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재테크에서 벌어다 준 돈이 아까워서 재산 분할도 안 해주고 싶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서 마지막 돌이는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닌가요? 누가 시모 아들 아니랄까 봐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굴러가고 참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절친인 친구 언니가 변호사인데 그 언니랑 제가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사기쳐서 몇 천만 원 빚지게 해놓고 이혼하자고 하고 있다고 얼른 와보라고 했죠. 친구 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친구 언니가 일하다가 말고 왔는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친구 언니 오자마자 시모랑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친구 언니가 헛웃음을 짓더니 그냥 이혼해주래요. 시모랑 남편도 이혼 전문 변호사 부를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덕분에 편하게 살아놓고 어디서 변호사 부르고 자빠졌냐고 발광을 해댔어요. 시모는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울 친구 언니를 실력 없는 변호사, 근본 없는 변호사라고 욕해댔는데요. 자기도 얼마 전에 친해진 판사인 친구한테 다 듣고 온 거래요.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여기서 판사 친구가 왜 나와? 또 굴하겠지 싶더라고요. 쌍으로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호구인 줄 아시나 싶었죠. 그래서 친구 언니 말대로 이혼 도장 찍어주자 1시간 뒤 온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친구 언니가 글쎄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비대면 대출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었거든요. 지난해 5월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대출 계약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재판이 나왔어요. 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 났는데 모르셨어요? 이혼 소송으로 나오는 위자료는 둘째치고 비대면 대출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판사 친구 있으시다면서요. 그 친구한테 수습할 방법이라도 물어보세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판사 친구라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에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모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여기서 너무 웃긴 게
시모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판사라고 자랑해대던 놈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놈이 판사라고 하길래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갖고 튀었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남편은 상황 파악 못하고 그 판사놈 말이 틀렸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랑 남편이 지금까지 그 판사놈한테 법적인 조언 얻어가면서 제 뒤통수 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도 한통속이었는데 왜 제 뒤통수를 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천천히 말해줄게요. 일단은 그 판사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한테 속을 수 있을까요? 법원 사이트만 들어가도 알 텐데. 남편이 뒤늦게 판사놈 조언이 전부 다 틀렸고 자기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간 걸 알아차렸나 봐요. 머리를 막 쥐어뜯더니 저한테 이혼하지 말재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었지 아직 안 낸 건 아니냐면서 제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휙 피하면서 이혼할 거니까 서류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대로 제출할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사기꾼이 자기한테 공사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사기꾼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는데 가까운 곳에 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한 달 동안 시모랑 친해져서는 남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시모한테 재테크도 잘하는 공무원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했대요. 며느리가 하는 것 없이 먹고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용돈은 얼마나 주냐고 이간질을 한 거죠. 시모가 얼마 받고 있다고 대답해 주니까 사기꾼이 고작 그것밖에 안 받냐고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처음에는 그럼 뭐 더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잘 사는 애들 보고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응했대요. 바로 그때 사기꾼이 자기랑 친한 친구의 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 딸의 시댁 쪽 가족이 화재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다면서 그 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 딸이 효심이 진짜 깊어서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다고 아들하고 재혼시키면 시모한테 많은 돈을 줄 거라는 식으로 꼬신 거예요. 거기서 시모가 이혼시킨다고 해도 친구 따님이 진짜 부자일 가능성도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꾸했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친구네 딸이 또 제주도에 산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에 친구 딸이 와서 시모랑 인사를 나누고 재산 자랑을 막 했대요. 그것도 모자라 친구 딸이 시모 손을 꼭 잡으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닮았다고 눈시울을 붉혀서 시모가 혹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기꾼이 일단은 남편 보고 만나보게 하라고 한 거죠. 사기꾼이 남편 연락처만 알려주면 친구 딸이랑 셋이서 식사라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남편에게 접근해서는 자꾸만 남편 속을 들쑤셔놨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가 판사라서 잘 안다면서 이렇게 집에서 노는 마누라한테 돈 쓰지 말고 이혼해서 여러 여자들과 놀다가 친구 딸처럼 예쁘고 어린 여자랑 재혼하라고 유혹했대요. 안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서 재산 다 뜯긴다고 이간질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뒤통수를 치고 저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저한테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이혼하려고 시모가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걸 잘라내고 제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야 된 거죠. 그러면서 판사는 말대로 저랑 한통속인 척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심지어 판사놈이 여러 법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재테크 준 전문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재테크를 실패해서 큰돈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뛰쳐나간 것도 판사 행세하는 사기꾼 놈 만나러 간 거래요. 사기꾼이 그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큰돈을 요구했대요. 남편이 재테크 실패해서 돈 없다고 하니까 아파트 명의를 남편 걸로 바꾼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젠 선을 넘어서 저 몰래 비대면 대출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기꾼이 시모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 구해서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었대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시모도 나서서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월급 받으면 소액으로라도 재테크해서 천천히 돈을 불려가 보겠다고 자기 믿지 않냐고 하는 거 있죠? 시모도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재테크에는 능하니까 믿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전 들고 있는 이혼 서류 울 친구 언니한테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하자고 하니까 친구 언니가 바로 서류 받아들고 오늘부터 바로 소송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모가 그 말 듣고 무너져 내려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렇다 쳐도 공무원인 남편이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이야. 남편에게 사기꾼 말을 왜 그렇게 신뢰했냐고 물어보니까 사기꾼이 아주 치밀하게 속여서 믿었대요. 남편이 법원 사이트에 사기꾼 이름을 검색해보고 사기꾼 이름이 없었다고 하니까 사기꾼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개명을 했는데 법원 사이트에 수정이 안 된 거라고 일이 꼬여서 처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아유, 띨빵한 것. 이런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 아닌가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시모랑 남편 쫓아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모랑 남편이 끝까지 제 집에서 안 나가려고 했죠. 친구 언니가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눈물을 뚝 그치고 나가던데요. 그 후로 남편에게 아파트 명의 돌려주면 이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길래 남편에게 이리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이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서 최근에 승소한 거예요. 비록 재산 분할은 하게 됐지만 이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냈죠. 당연히 이전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비대면 대출한 건 제가 갚지 않아도 되게끔 소송이 끝났는데요. 반대로 이전 남편은 명의 도용한 죄를 처벌받게 됐어요. 뒤늦게 자식들한테 이전 남편이 이러한 짓을 저질러서 이혼했다고 하니까 황당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심지어 이전 남편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돈을 재테크로 불려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부 다 거절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는 이전 남편 연락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전 고향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친정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전 남편 눈치 보여서 말 못했지만 정말 여기 살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신세진계에 있는 것보다는 엄마 몸 하나 불편한 게 나아서 이 아파트를 줬다는 거 있죠? 엄마가 고작 그런 이전 남편 때문에 눈치를 봤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젠 뭐 그렇게 살고 싶으셨던 아파트에 저랑 단둘이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얼굴이 활짝 피셨고 저도 하루하루가 참 즐거운 상황이에요. 엄마랑 매일 여행 가는 재미로 살던 와중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요. 하지만 이혼하는 것보다 오순도순 잘 사는 게 더 좋은 복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기꾼 같은 시댁 식구들 만나지 말고 화목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